세 번째 이야기. 다음 생엔 가능하겠지. 정지숙. 1968년생, 화성시 태안읍 송산리 출생. 인형구두, 빨강 립스틱, 1급 뇌병변 장애. 그녀와 첫 만남은 10년 전이다. 자기 몸의 3배 정도는 큰 휠체어에 몸을 묶고 손은 휠체어 손잡이에 묶은 뒤 쿠션을 등 뒤에 댄 채 펀칭된 노란 원피스를 입고 인형 같은 작은 구두를 신고 있었다. 너무 작아서 나이를 가늠기 어려울 정도였지만 눈썹을 그리고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하늘이라도 흐트리지 않기 위해 머리를 쫑쫑하게 올려 묶고는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했었다. 그녀는 1급 중증 장애.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지 못한 채 5년 전 그렇게 또 만났을 때도 그녀의 삶이 어떠했는지 묻지 않았다. 말해주고 싶을 때 말해주겠지. 이번 생애 구슬 작업을 하면서 그녀에게 전화를 했다. 그녀는 1초도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오케이. 늘 올려다 봤었는데 오늘은 내려다 보니까 새롭네. 2021년 9월 15일 1시 그녀의 집으로 갔다. 우리가 올 줄 안 그녀는 현관문을 훤히 열어두었다. 굳이 현관문을 열지 않아도 그녀의 현관문 앞에는 외부 활동을 할 때 사용하는 전동 휠체어가 세워져 있었다. 15평 남짓한 집에서 그녀는 연신 미소를 지으며 수줍은 미소를 머금고 우리를 맞이해 주었다. 어떻게 집을 채우지 못했어. 얼굴도 쌩얼이고 이쁘게 나와야 하는데. 늘 올려다 봤었는데 오늘은 내려다 보니까 새롭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하나. 언제 파란만장해서 내 얘기는 내세울 게 없는데 부끄럽네. 지금은 이렇게 다리가 퍼졌지만 예전에는 그렇지가 못했어요. 꽈배기처럼 다리가 꼬였었는데 수술을 해서 다리를 핀 거야. 어차피 걷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꼬여있는 것보다는 퍼져있는 게 보기에도 좋고 인생은 꼬였어도 다리는 폈어요. 정든다고 쳐다보지 말라고. 태어난 곳부터 이야기하려고요. 무슨 이야기를 할까? 나 같은 사람의 삶이 뭐 그리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내 얘기를 듣고 싶다고 하니까 고민 많이 했어요. 어디서부터 할까?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내가 태어난 곳은 화성시, 그러니까 옛날 주소로 화성시 태안면 송산리 산 2번지예요. 어렸을 때는 그래도 먹고 살만하다고 하고 나도 그렇게 기억해요. 그때 당시 아버지는 면장이셨고 엄마는 그냥 평범한 주부였어. 그 사이에서 내가 셋째 딸로 태어난 거예요. 형제는 1남 4녀. 에이, 이런 얘기해도 될런가? 그래, 뭐 어때? 나는 엄마,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둘째 딸이고요. 엄마, 아빠 사이에서는 첫째 딸이고 다 합해서는 셋째 딸이에요. 엄마가 딸 하나, 아빠가 딸 하나, 큰언니 아빠 딸, 작은언니 엄마 딸. 엄마 아빠가 서로 재혼해서 태어난 게 나예요. 내 밑으론 남동생이 태어났어요. 아이고, 형제도 많아.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냐면 동네에 마실 갔다가, 마실이 무슨 말인지 알죠? 맞아요. 마실 갔다가 새버뜨개 2마리가 엄마 등 뒤를 덮쳤는데요.
그때 당시 내가 엄마 뱃속에서 8개월쯤 되었는데 개가 덤비는 바람에 큰일이 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갑자기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아기가 빨리 나오는 거. 그래, 그거예요. 조산. 애 낳을 딸도 아닌데 갑자기 조산기가 있어서 너무 급하니까 병원도 못 가고 집에서 혼자서 산통을 걷는데 이웃 아주머니가 우리 집에 들렸다가 혼자서 애를 낳느니라고 죽을 똥살똥 하는 걸 발견해서는 동네 사람들이 막 달려와서 산파를 해주고 그래서 힘들게 낳았다고 하더라고요. 안방에서 애를 못 낳고 건너방에서 재봉틀 붙잡고 낳았다고요. 그렇게 힘들게 태어났는데 아기가 울지 않고 젖도 못 빨고 아무튼 상태가 안 좋았는데 급하게 외할머니가 왔는데 애가 곧 죽을 것 같다고 정주지 말라고 엄마하고 늦게 온 아빠한테 말을 했다네요. 그리고는 운목에다 싹 밀어놓고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네. 아빠가 슬며시 운목에 있는 애를 쳐다보면 외할머니가 자꾸 보면 정든다고 쳐다보지 말라고 채근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사람 구실 못할 것 같으면 창 밤바닥인 운목에 이불로 꼭꼭 싸서 젖도 안 주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쵸? 애할머니가 어차피 사람 구실 못할 거라고 하면서 죽으면 땅에다 묻는다고. 근데 그날 새벽에 아이고 이거는 뭐 엄마 할머니 말이긴 한데 그러니까 우는 것도 아니고 낑낑거리는 것도 애가 힘이 없으니까 픽픽거리는 소리가 나서 할머니가 그랬대요. 애가 시원치 않아서 젖을 못 빠니까 젖을 수저에다가 짜서 입에 넣어보라고. 그래서 엄마가 수저에다가 젖을 짜서 입에 넣어주었더니 애가 그 젖을 먹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애를 낳았는데 애가 이상하니까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싶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는 스님이 될 팔자인데 애할머니가 미신을 잘 믿었는데 애가 이상하니까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봤는데 아버지가 원래는 스님 될 팔자인데 결혼을 2번씩이나 해서 벌 받아서 그 죗값이 자식한테 간 거라고. 그래서 병신 자식 낳은 거라고 그랬대요. 근데 살았나 버렸지 뭐예요. 옛날에는 뭐 통 같은 거 있잖아요. 애기들. 인큐베이터도 없고 출생신고를 안 해서리 원래는 68년도에 태어났거든요. 근데 호적상으로는 69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병원도 못 가고 집에서 그렇게 있었대요. 이제 커가면서 머리도 제대로 못 가누고 앉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 아버지가 면장이었으니까 그래도 배운 게 있잖아요. 그때부터 병원을 데리고 다니고 엄마도 나를 얻고 이곳저곳 병원을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치료받으면 나올 줄 알았나 봐요. 내 변명이 신경성 내성마비. 그때는 내성마비라고 판정이 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아버지 때문에 내가 그렇게 태어났다고 생각하신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아버지가 나를 끔찍하게 위해 주셨어요. 정말 아버지가 끔찍하게 아껴주셨다고요. 지금도 생각나는데 내가 아버지 보고 아버지가 마루에 걸터 앉아 담배를 피셨는데 내가 아버지 담배 다 피고 나 안아줘요. 그러면 아버지가 얼른 담배를 피다가 끄고는 나한테 다가와서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걸음마도 시켜주고 책상 다리에서 앉는 연습도 시켜주고 그랬는데 나는 아버지가 나한테 해줬던 것들이 사진처럼 남아있어요. 눈물이 나네.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는 정년을 되게 일찍 하셨대요. 아버지가 정년퇴직을 몇 살 때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살아 계셨으면 98살. 아버지랑 나랑 44년 차이예요. 엄마가 나를 38살 때 낳았으니까 그랬었는데, 그렇게 아버지가 정년퇴직하시고 나랑 많이 놀아주고 그랬는데 그게 몇 개월 안 된 것 같아요. 소를 키웠는데 정년퇴직하고 젖소를 10마리 키웠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 병에 걸렸어요. 암, 코암. 처음에는 코에 축농증인 줄 알았는데 암으로 변하면서 나중에는 손을 쓸 방법도 없이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때 엄마가 이제 소를 혼자 키우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소 10마리 중에서 9마리는 아버지 병원비로 다 쓴 거예요. 그때 당시 큰언니가 고등학교 3학년, 작은 언니가 중학교 3학년, 그리고 내가 8살, 남동생이 6살, 4살이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우리 집이 엄청 힘들었어요. 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생활이 어려워서 학교에 안 보내줬어요. 왜냐하면 내가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엄마가 나한테 매여 있어야 하고 학교에 가려면 나를 업고 가야 하는데 엄마가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가장이니까 나한테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거든요. 나는 알았어요. 할머니가 거짓부렁한 걸. 내가 지금도 마음이 아픈 게 이제 호족상 69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버지가 8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마루에 엄마하고 어떤 여자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도 안방에 나는 누워 있었거든요. 그때 그 여자분이 담임 선생님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애를 왜 학교에 안 보내시는 거냐고. 그때 당시에도 나는 장애가 엄청 심했어요. 그런데도 저 사람이 내 담임 선생님이시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나도 다른 아이들처럼 학교에 가고 싶었는데 엄마한테 가고 싶다고 말을 못했어요. 우리 동네에 화상금린학교라고 있었어요. 근데 어린 마음에도 되게 마음이 찡했어요. 나는 학교 근처에도 가보질 못했어요. 아이고, 왜 눈물이 나려고 그러나. 근데 내가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는데 9살 때 한글을 다 깨우쳤어요. 그때 당시 11공부라는 시험지가 있었는데 엄마가 동생들을 밥상을 퍼서 간치고 가르쳤는데 동생들 머리로 안 들어가고 누워있는 내 머릿속에 들어와 버렸지 뭐예요. 그렇게 글자를 익히고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저 자랑 한번 해볼까요? 네. 작은 아버지가 수원에 사셨는데 안영중학교 국사교사였어요. 정재규라고 그랬는데 작은 아버지가 오실 때마다 학교도 안 다니는 얘가 글씨를 달달달 읽으니까는 신기했나 봐요. 올 때마다 책을 가져와서 이거 읽어봐, 저거 읽어봐 그랬어요. 아무튼 책을 읽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엄마한테 물어보고 그랬어요.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소를 다 팔았는데 이후 엄마는 아버지가 다니던 면사무소에 호적기에 들어가서 정년퇴직을 했어요. 우리 가족들은 엄마가 취직을 해서 월급을 받으니까 조금 형편이 나아졌는데 나는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제일 힘들었던 게 엄마 아니면 오줌 똥을 쌀 수가 없었어요.
외할머니가 그 당시 우리 집으로 와서 같이 살았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몇 개월 안 있다가 그때가 가을에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 봄에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외할머니한테 아들이 하나 있기는 했는데 밖에서 나온 자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같이 살기가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할머니가 우리 집에 오셨는데 할머니가 처음에는 잘해주시다가 처음에는 점점 때리지는 않았는데 언어폭력이 좀 심하셨어요. 죽으라고, 차라리 죽으라고, 네가 죽어야 엄마가 고생을 덜 한다고. 맞은 기억은 없는데 언어폭력은 차라리 한 대 맞는 게 나아요. 그 언어폭력은 나한테는 엄청 더 가슴에 막 찔렀어요. 너는 그때 차라리 태어났을 적에 그냥 죽었어야 되는데 괜히 살아서 너무 힘들고 네 엄마도 더 힘들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딸이 더 중요한 거. 나는 그 당시 이해를 못했어요. 나중에 나이가 드니까 나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중에 참. 근데 그때는 정말이지 힘들었어요. 그랬는데 하루는 내가 죽으려고 했어요. 15살 됐을 건데 나는 오로지 애들 오면은 책 좀 줘. 국어책 좀 줘봐. 그리고는 그 책을 달달달 외웠어요.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었거든. 국민교육헌장인가? 그것도 외우고 국어단도 외우고 얘들 공부할 때 나도 같이 한 거지. 그때 이미 다 깨우친 거지.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은 활동보조 서비스가 있어서 괜찮지만 그때는 전혀 없었고 엄마밖에 없었는데 엄마가 8시 30분에 나가서 저녁 6시 넘어서 들어오니까 그때까지 오줌을 참아야 되거든요. 할머니가 전혀 나를 못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참다가 싸기도 하고 오줌을 싸면 할머니가 그렇게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물도 제한이 있는 거예요. 물 마시면 오줌 싼다고 물 마시는 것도 못 먹고 밥 먹는 것도 제한이 있고 똥 누는 것도 엄마가 노는 날에만 쌀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토요일도 출근을 했었거든요. 방공일이라서 12시쯤 끝나거든요. 할머니는 밥을 주면서도 그렇게 구박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충격을 먹었던 건 이웃집에 사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근데 그 아저씨가 우리 집에 가끔씩 놀러 오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외할머니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쟤는 머리도 똑똑한데 왜 생각을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나 같으면 저렇게 안 살고 그냥 죽을 텐데 엄마 괴롭히면서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이웃집 아저씨가 말하더라고. 할머니가 나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알았어요. 할머니가 거짓부렁한 걸. 할머니가 지어낸 이야기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늘 할머니가 나한테 하던 이야기거든. 그걸 이웃집 아저씨 이름으로 할머니가 나한테 또 한 거지. 남들도 그렇다라고. 어릴 적 소원이 계란 후라이 아주 실컷 먹고 초코파이도 실컷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 무렵에 엄청난 통증이 있었는데 다리 통증이 무지하게 심하게 있었어요. 지금은 몸이 많이 퍼지긴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더 몸이 뒤틀리고 상태가 매우 안 좋았는데 그때는 다리가 꽈배기처럼 꼬였었는데 통증이 말도 못했어요. 그때 당시 내가 19살, 몸무게가 24.5kg이었어요. 우리 남동생이 나보고 사르푸대 몸무게도 안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르푸대가 그 당시 25kg이었는데 내가 사르푸대보다
가벼우니까. 내 바로 밑에 동생을 한때 얼마나 얄미워했냐면 할머니한테도 섭섭한 건데 할머니가 외출 갔다 오면 맛있는 걸 사오는데 동생만 살짝 불러서 먹이고 나는 안 주는 거예요. 반찬을 맛있는 거 해도 나는 안 주고 고기라든가 계란 후라이 그리고 계란을 한 판을 삶아서 다들 실컷 먹이고는 나는 겨우 한 알, 딸랑 하나만 주는 거예요. 어릴 적 소원이 계란 후라이 실컷, 아주 실컷 먹고 초코파이도 실컷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때 당시 나는 안 주니까 나는 그게 제일 소원이었어요. 내 삶이 어두운 동굴 안에 갇힌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문득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밥을 안 먹었어요. 물도 안 마시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어서 죽어야겠다고 결심하면서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그렇게 며칠 한 건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2, 3일 된 것 같아요. 새벽에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탈수 증세가 나타나는데 나도 모르게 살려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때 엄마가 깜짝 놀라서 나를 안고 물을 먹이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렇게 정신을 차렸는데 또 밥을 안 먹었어요. 살아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다음날 엄마가 직접 동료분을 데리고 집에 왔어요. 엄마 친이가 술을 담가서 장롱 위에 올려놓고 손님이 오면 한 잔씩 대접하는 거였어요. 직원들이 오면 우리 집에서 술도 마시고 그랬는데 엄마가 그 자리에서 울면서 애가 밥을 안 먹어 속상해 죽겠다 고 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아이고 난 안 울어야 하는데 왜 자꾸 눈물이 나는지 그날 일을 생각하면 그날부터 밥을 먹었지. 밥을 먹은 날 할머니가 엄마 없을 때 죽을래면 끝까지 저기를 해야지. 왜 또 중단하는 거야? 왜 밥을 먹는 거냐? 그러는데 참말로 답이 없더라고요. 내 삶이 어두운 동굴 안에 갇힌 기분이라고나 할까.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온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그 선생님이 약을 몇 개 주고 가셨는데 그걸 먹었더니 마음이 진정이 되더라고. 나중에 알았지만 그게 신경안정제였어요. 그걸 먹기 시작하니까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 약을 먹으면 안 아프고 잠도 잘 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을 안 먹으면 불안하기도 하고 통증 때문에 잠이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약을 구하려면 주민등록증 보여주고 몇 알씩 사왔는데 한 17, 18살 때쯤부터 먹기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라도 근육 이완제라도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있었다고 해도 우리가 몰랐을 테지만 커서는 병원을 아예 못 다녔어요. 내가 크니까 엄마가 나를 얻고 병원에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죽으려고 약을 몇 알인지 모르지만 그냥 다 먹어버렸어요. 죽어버리려고. 근데 안 죽었어요. 또 한 번은 남동생 어릴 때 남동생한테 가독칼을 가져다 달라고 했어요. 칼집에 있는 가독칼이었는데 동생은 뭣도 모르고 나한테 칼을 갖다 줬는데 이불 밑에 가독칼을 감춰놨어요. 그때 당시에는 내가 팔 한쪽은 조금 움직임이 가능했어요. 할머니는 밖에서 일하고 엄마는 출근하고 동생들도 학교 가고 나 혼자밖에 없었어요. 내가 이불 밑에 있는 칼을 뺐어요. 목을 찌르려고. 목이라도 찔려서 죽자.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어서. 근데 이것도 내 손이 안 도와주더라고요.
목에 칼을 찔러야 되는데 손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손이 올라가야 찌르던지 말던지 할 텐데. 자살 기도를 몇 차례 했지만 성공하지를 못했어요. 죽을 수 있는 것도 나 같은 사람한테는 허락되지를 않더라고요. 엄마는 자살 기도하는 나를 붙잡고는 꺼이 울부짖고 한마디로 지옥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집게 있기 싫으니까 나를 좀 딴 데로 보내달라고, 나 때문에 엄마도 힘들고 나도 너무 힘드니 제발 딴 데로 보내달라고 나도 울고불고 했어요. 막말로 병신 자식한테만 매달릴 수는 없잖아요. 엄마가 가장인데 다른 형제들도 책임져야 하는데 나 때문에 엄마가 더 고생하는 것 같았고. 나는 말이에요, 어릴 때만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때는 오롯이 나만 생각했어요. 내 몸이 괴로우니까 나만 왜 이렇게 태어났나 싶기도 하고, 왜 자꾸 눈물이 나오냐. 옛날에 주말에 명화 알죠? 나는 그 음악이 나오면 그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걸 할 시간이면 버스가 끊긴다는 걸 알았거든요. 버스가 끊긴다는 건 엄마가 오늘 안 온다는 거였으니까요. 엄마는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서울을 가는 거예요. 친구 모임으로. 그러면 그날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엄마가 토요일 오전 일을 마치고 그러면 나는 그때부터 불안하고 무섭고 그랬어요. 엄마가 없잖아요. 그 다음날 일요일 저녁에 나오니까 그 영화 음악만 나오면 진짜 싫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집을 나가고 싶었어요. 그 당시 할머니도 싫고 다 싫었어요. 옛날에는 도시락을 싸면 계란 후라이를 애들이 뺏어 먹지 못하게 밥 밑에 깔아줬는데 바로 아래 남동생이 항상 절반을 남겨 가지고 왔어요. 그 남겨진 반쪽짜리 계란 후라이를 할머니 몰래 내 입에 막 넣어주는 거예요. 내 입에 구겨놓고는 했어요. 막내는 무슨 말만 하면 다 할머니한테 일러 바치고, 막내는 샌들을 사주면 나는 그게 그렇게 신고 싶은 거예요. 내 발이 막내보다 작은데도 내가 한번 신어보고 싶다고 했는데도 안 주더라고요. 내가 신어도 어차피 걷지를 못하니 닳지도 않을 텐데 그게 그렇게 신고 싶더라고요.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 제발 나를 딴 데로 보내달라고 울면서 말을 했었죠. 그것도 싫으면 차라리 나를 연구하는 연구자료로 보내달라고. 나를 연구해서 뇌병에 대한 거, 장애에 대한 것을 연구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내 인생에서 17살, 18살은 지옥을 헤매는 그런 날들이었어요. 나는 여기서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24살. 드디어 집을 나와서 경기도에 있는 어느 장애인 시설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낯선 곳에서의 환경은 그렇게 두렵지 않았어요. 집을 나왔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나는 너무 좋았거든요. 처음에 시설에 갔을 때 나는 바깥 세상이 처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모든 게 다 신기했어요. 방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남자, 여자 구분 없이 같이 있었어요. 지금처럼 따로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한 방에 7명씩, 8명씩 남자, 여자 섞여서 있었어요. 그때가 아마도 86년도일 거예요. 그거 시설에서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목욕을 할 때, 지금은 남자, 여자 따로 하잖아요. 인권 침해 때문에 내가 있던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남자애들 씻고 있을 때 우리는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자애들 벌거벗고 씻는 거 다 보고 선생님들이 나가지 말라고 했어요. 아마도 빨리 씻기고 또 우리 씻기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인권이 어디 있어요? 인권이 뭔지도 몰랐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세수는 아침 저녁에 했고 아침 저녁으로 했고, 목욕은 여름에는 이틀에 한 번 정도,
아니다. 목욕이 아니라 샤워. 겨울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랬는데 조금 지나서 남자랑 여자랑 사는 방을 구별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는 아예 1층, 2층으로 구분했어요. 아래층은 여자, 위층은 남자 이런 식으로 장애인들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시설에서 선생님들 중에 성직업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나는 안 맞았는데 자기 의사 표현 못하거나 하는 친구들도 매를 많이 맞았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선생이 있는데 그 무식한 선생은 애들 뺨따기를 철썩철썩 때리고 나뭇가지로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아휴 말도 말아요. 그렇게 무식한 선생은 지금까지도 본 적이 없으니까는 사무실에서는 애들 때리는 걸 좋아하지는 않았죠. 근데 유독 그 선생은 사무실 몰래 그렇게 애들을 때리더라고. 그리고 원장은 우리한테 좀 안 좋게 했지. 그 사람이 지금은 죽었으니까 말해도 되겠지? 몰래 뒤에 와서 우리 브라저권을 잡아당기고 은근슬쩍 가슴도 만지고 그랬어요. 그때는 원장한테 시설에 있는 애들은 다 아빠라고 불렀어요. 근데 아빠가 이뻐서 그러는 거라는데도 나는 기분이 엄청 나빴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당돌한 건데 내가 그때 아빠 나 순결 입고 싶지 않는데요? 라고 말했더니 원장이 얼굴빛이 확 달라지더니 사무실 문을 쾅 닫고 가는 거예요. 나도 그때는 무서웠어요. 그때부터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시설에서의 생활이 고달퍼졌어요. 나는 그때 수동 휠체어를 타고 있었는데 저녁 먹고 방에 들어가서 자야 하는데 나는 방에 들어가기가 싫었어요. 방에는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요. 방에 들어가면 나는 구석에 누워 있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늦게까지 밖에 있거나 교실이라고 있었어요. 한글 공부하는데 거기서 있었어요. 그랬는데 원장한테 대들고 난 후부터 선생님들도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은 거예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선생님들도 내가 부담스러웠나 봐요. 내가 자꾸 따지고 드니까. 애들 때리면 내가 자꾸 애들 편 들어주고 선생님한테 대드니까 나를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선생들이 외출 가면 내가 애들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제일 똑똑하다고 나를 시키는 거예요. 약도 이름별로 챙겨줘야 하고 반찬도 잘라줘야 하고 가위로 반찬을 잘게 잘라줘야 하거든요. 손이 불편해도 가위질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도 니본공예 이런 거 저 혼자 다 하거든요. 아이고 이야기가 자꾸 옆으로 새네. 결과적으로 시설에서도 나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선생님들도 나를 못살게 굴고 그래서 시설에서 처음으로 자살 기도를 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사는 것도 그렇고 선생들도 그렇고 너무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모든 게 다 힘들더라고요. 시설에 오기 전에 우리 작은 언니가 나한테 참 모질게 했었어요. 언니가 한 번은 야 이년아 아세톤 마시고 뒤져버려라 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방에 보니까 선생들이 쓰다 남은 아세톤 병이 반병, 저쪽 방에 반병 있는 거예요. 그때 문득 작은 언니가 말한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걸 훔쳐서 같은 방에 있는 내 친구 보고 휠체어 좀 옥상에다가 밀어달라고 했어요. 내 친구는 뭣도 모르고 또 나를 옥상으로 밀고 갔지. 거기서 내가 아세톤을 꿀꺽 마셔버렸어요. 우와, 근데 아세톤을 마셨는데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마침 옥상에 올라오던 총무가 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병원이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살아났지 뭐예요. 그렇게 또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또라이 선생이 와가지고 애들을 때리고 애기 아닌 애기 같은 애들이 있었는데 정치가 조금 맞던 그 애가 밥을 안 먹는다고 눕혀서 막 먹이려고 하고 안 먹는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다른 언니도 주먹으로 막 때려가지고 얼굴에 멍이 들고
좀 그게 뭐냐? 오줌 싸고 땡깡 부리는 그런 아이가 있었는데 그 선생이 발로 막 뭉개고 때리다가 총무한테 걸린 거야. 그 선생이 총무한테 딱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총무가 나보고 무슨 일 있으면 사무실에 와서 말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 선생이 애들을 때려도 나는 말을 못했어요. 어쩌다가 내가 사무실에 다른 일 때문에 들어갔다 오면 그 또라이 선생이 나한테 엄청 친절하게 와서는 무슨 말 했냐고 꼬치꼬치 묻고 그랬어요. 혹시나 자기가 한 짓을 내가 사무실에 말했을까봐. 그 선생이 어떻냐면 애들 간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옛날에 아침 주스라고 플라스틱으로 된 거 있어요. 하루 한 명씩 치즈 한 장하고 나오는데 그걸 애들을 먹여야 하는데 세상에나 반에 반쪽 주고 자기가 다 처먹는 거예요. 아주 미쳤어요. 애들은 안 주고 지가 다 처먹는 거야. 뭔 선생이 그따위인지. 20대 중반에 무지하게 덩치가 컸었는데 운동하고 들어오면 쉬지도 않아요. 내 옆에서 자는데 이건 시설 애들보다 더러운 거예요. 자면서 이빨 갈고 방구 끼고 도대체 선생님 맞나 싶더라고요. 나 그때 스트레스 엄청 받았어요. 도저히 이대로 살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애들도 너무너무 불쌍하고요. 한 달 동안 내가 중환자실에 입원한 적이 있어요. 그때 착한 선생님이 나가고 그 무서운 선생님 들어온 거예요. 중환자실에 누워있을 때 내가 꿈을 꿨었어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나한테 피를 막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고 막 빌고 그런 꿈을 꾸고 퇴원해서 시설에 돌아왔더니 그 선생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도저히 이대로 뒀다가는 누가 하나 죽겠다 싶어서 그 선생이 외출한 사이에 사무실에 가서 그동안 그 선생이 애들한테 한 짓을 다 말해버렸어요. 선생이 자꾸 애들을 때린다고. 지난번에 얼굴에 멍든 것도 그 선생이 때린 거라고. 아무래도 이렇게 살다간 애들이 맞아 죽을 것 같다고.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멍든 게 아니라 주먹으로 때려서 멍든 거라고. 저번에 물어볼 때는 내가 선생님이 무서워서 거짓말을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났더니 속이 우와 엄청 시원한데 앞으로 닥칠 일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두렵기도 하고 그 선생이 내게 말한 걸 알면 나를 가만 안 둘 텐데 큰일이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자서 수면제를 줬었는데 그걸 모아둔 게 있었어요. 한 50, 60알 정도. 그걸 홀라당 먹어버렸네. 아이고야. 그때는 불을 형광등으로 켜고 자는 게 아니라 조그만 거, 불. 화장실 갈 때 넘어지지 말라고 쪽불을 켜놨는데 내 머리맡에 엄마 사진을 놓고 그 약을 물도 안 마시고 막 입에 꾸역꾸역 먹어버렸어요. 물이라도 마시고 약을 먹었으면 잘 넘어갈 텐데 그냥 삼키려니까 아주 죽겠더라고요. 절반 정도 우격다짐으로 삼켰는데 왜 정신이 더 쌩쌩한 거예요. 아이고야. 그 선생님 오면 어차피 나는 죽을 텐데 내가 약을 더 먹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정신이 확 가버렸어요. 깨어나니까 또 병원이야. 깨어나서 막 소리쳤죠. 순간적으로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욕을 잘 아는데 그때 막 욕을 했어요. 아 씨팔 나 왜 살렸어? 나 좀 죽게 놔두지. 왜 살려가지고 날 또 힘들게 하는 거야? 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바락바락 했어요. 나는 시설이 그렇게 힘든 줄은 몰랐어요. 편하자고 간 시설이 집에서는 정신적으로 힘들었는데 시설도 마찬가지로 힘든 거예요. 진짜 살기 힘든 거예요. 진짜로. 나중에 원장한테 불려가지고 혼났지요. 이 새끼 저 새끼 너 자꾸 사고 칠래? 원장은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내가 그때 빼짝 말랐었어요. 그 일이 있은 후부터 시설에서는 선생들도 나를 어려워했고 시설 애들도 나한테 의지를 많이 했어요.
그때 나가서 살고 싶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란 언니라고. 그때는 내가 뭘 IL 센터를 알기를 하나 뭘 알지도 못하면서 에란 언니가 나가서 살고 싶다고 하니까 내가 아끼던 비상금을 털어서 언니를 주고 나가서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나는 손발이 잘 안 되지만 에란 언니는 손발이 멀쩡한데 왜 여기 있느냐고. 그렇게 해서 힘들게 언니도 나가고 또 다른 애도 나갔는데 결국 한 명은 돌아왔어요. 하지만 에란 언니는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우리가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지 해보면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그때 우리는 참으로 무모했지만 용감했어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다고 시설에 가두었는데 나가서 잘 살고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오산에 자립주택 생긴다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 기뻤어요. 뭐라도 기댈 수 있는 곳이 생긴다는 건 그만큼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고 기회가 생겼다는 거니까요. 쟤는 장애 때문에 안 돼. 뭐뭐 때문에 안 돼. 라고 말하는 건 안 하기 위한 말장난이라고 생각해요. 장애 때문에 이것도 지원해야 해. 라고 말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시설에서 나오게 됐는지 궁금해요. 이건 자살도 안 돼. 죽고 싶어도 죽는 것도 안 돼. 엄마도 안 찾아오지. 내가 17년 살았는데 엄마도 안 찾아오고 형제들도 안 찾아오고 내가 많이 아팠을 때 엄마가 집에 며칠 갔다가 다시 시설에 데려다 놓고 나는 시설에서 살다가는 정신이 어떻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때 원장이 군인들을 정신교육 시킨다고 시설에 군인들이 많이 왔어요. 우리를 보여주면서 군인들한테 정신교육 한다나 뭐라나. 우리가 무슨 동물원의 원숭이도 아니고 군인들이 와서 자원봉사도 했지만 그 멋이나 장인 보면서 군인들한테 너네들은 사지 멀쩡하니 얼마나 행복한 거냐.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라. 뭐 그런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때 어떤 군인한테서 시설에 있는 직접장애 언니가 있었는데 임신한 거예요. 그때 다들 시시했는데 성폭행 당한 거 아니냐고. 근데 그 언니는 한 번 그런 일이 있고 나서는 또 폭행을 당하고 완전히 진짜 아무튼 살 것이 못 됐어요. 나는 시설에서 나가고 싶었지만 가족들이 반대해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혹시 알란가 모르겠는데 PC통신이라고 알아요? 네, 맞아요. 그때 PC통신으로 천리안 하이텔 이런 거 접속해서 채팅을 엄청 했잖아요. 남자 만들려고 집에는 죽어도 가기 싫고 결혼을 해서 시설을 나가야겠다고 아무 남자나 한 명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채팅 엄청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다음 일이라는 게 생기고 아무튼 별짓 다 했어요. 옛날에는 다음에 카페가 있었어요. 다음 카페. 그때는 다음 카페가 엄청 인기였어요. 그때 내가 어느 카페에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게시판에 글을 남겼어요. 시설에서 나가서 살고 싶다고 도와달라고 글을 올렸어요. 여기서 나를 내보내주면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제발 도와달라고 글을 올리고 나서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렸는데 어느 날 답글이 온 거예요. 만나자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있는 시설에 온 거예요. 그때가 28살인가 29살인데 그때 골반 수술을 해서 다리를 꽁꽁 묶어놨었거든요. 통증이 엄청 심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상 만나는 게 어려웠어요. 그렇게 그 만남은 정리가 되었어요. 그렇게 글 올린 걸 읽고 있었는데 누가 나한테 내가 쓴 글이 여기저기 게시판으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놀라서 급하게 다른 카페에 가서 글을 지우려고 하는데 어머나 비밀번호를 까먹은 거예요. 지울 수가 있어야죠.
이것저것 눌러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사무실에서 보면 나는 죽음이거든요. 근데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어느 날 모르는 사람한테 메일이 온 거예요. 도와주고 싶다고 연락을 하래요. 자기가 기자라고. 그래서 전화를 했죠. 나 이걸 내리고 싶은데 내릴 수가 없다고. 나 이걸 시설에서 보면 큰일 난다고. 줄 수 없냐고. 그랬더니 그 남자가 자기가 지울 수는 없고 시설에 한번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오냐고 했더니 보고 이야기하자고. 그런데 걱정이 됐던 건 내가 그 남자를 모르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보냐고 하니까 그 남자가 거기 시설 행사에 취재하러 오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휠체어를 탔고 명함을 뿌릴 테니 자긴 줄 알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행사하는데 어떤 남자가 산에서 내려온 사람 같은 모습으로 와서 명함을 뿌리는 거예요. 그때 저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근데 그때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내 이상형은 아니었어요. 나는 깔끔한 스타일을 좋아하거든요. 한 개 정도는 하고 살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저씨가 나한테 시설에서 나갈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확 믿게 되더라고요. 내가 24살에 시설에 들어가서 12년 만에 밖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때가 36살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서로 첫눈에 반한 것 같아요. 부끄러워라. 우리 아저씨도 장애인이거든요. 나와서 살다가 결혼식을 했어요. 무슨 이벤트에 당첨돼서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하게 되었어요. 당연하죠. 나를 엄청 의해주고 잘해주고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좋았던 건 우리 아저씨 만난 거, 그리고 우리 아저씨 같은 사람을 만난 거, 나한테 정말 큰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제일 힘들었을 때는 집에 있을 때, 시설에 있을 때, 그때가 지금 생각해봐도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좋아질 테지만 말이에요. 나는 다시 태어나면 새가 되고 싶어요. 어릴 적부터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 닉네임이 작은 새예요. 작은 새. 시설에서 살 때 형제들이 딱 한 번 찾아왔어요. 그리고 찾아온 적 없어요. 그렇게 서로서로 잊혀가는 거지 뭐. 지난번 학대 문제 생겼을 때 내가 왜 도와주겠다고 먼저 말했는지 알아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지금 시설에서 나와서 살고 있는 분들은 어찌 보면 노또 된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한 세상, 저렇게 살아도 한 세상. 그 한 세상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100개를 원하는 게 아니라 1개 정도는 하고 살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옆에서 조금만 이끌어주면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유 없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 미처 말하지 못한 게 있네요. 저녁을 먹으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렸을 때, 나는 집에서 있을 때 그렇게 배가 고팠어요. 동생이 옆에서 마늘을 까고 있는데 동생이 약 올리면서 마늘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배가 고프니까 마늘이라도 먹겠다고 1개만 주라고 사정을 했어요. 그럼 동생이 마지못해 마늘 1개를 입에 넣어줬거든요. 그걸 입에 넣고 있으면 먹었다는 그 쾌감, 정말 너무 좋았어요. 이상하게 아침 먹고 나면 점심이 기다려지고, 점심 먹고 나면 저녁이 기다려지고, 왜 그렇게 기다리는 건지. 할머니가 나를 케어해야 하는데 대소변 처리가 어려우니까 밥을 되게 조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배가 고팠어요. 참.
나한테도 이런 일이 있구나. 나도 프로포즈를 받는구나. 내가 아저씨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엄마도 형제도 다 반대했어요. 장애인이 무슨 결혼하냐고. 그리고 아저씨도 장애인이고. 하지만 나는 상관없었어요. 나는 아저씨와 헤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저씨가 프로포즈를 했어요. 나도 물론 좋다고 했죠. 아저씨도 장애가 있으니까 내 장애도 이해해 줄 거라고. 그리고 진심으로 내가 좋아했어요. 나는 프로포즈 받을 때 그때 망치로 머리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어요. 나한테도 이런 일이 있구나. 나도 프로포즈를 받는구나. 그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너무 행복했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행복했던 날이 바로 내가 프로포즈 받던 그날이에요. 결혼하겠다고 엄마한테 전화했는데 나 그날 저녁에 엄청 울었어요. 엄마가 남자하고 살 길을 어딜 사냐고. 죽어도 시설에 박혀서 죽으라고. 그 말이 지금도 여기 내 가슴에 박혀 있어요.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엄마 친구들이 같이 문병 가자고 했는데 엄마가 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러냐 했더니 창피해서. 네가 창피해서. 나는 네가 창피해. 그때 그 말이 여기에 아주 깊이 박혔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 눈물이 나요. 엄마도 나를 창피하는구나 싶어서. 그러니 내가 결혼한다고 하니 엄마는 기가 막혔나 봐요. 근데 우리 아저씨가 무조건 시설에서 나가서 결혼하겠다고, 죽을 때까지 책임지겠다고. 나도 엄마한테 말했어요. 엄마, 하루를 살더라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 고 했더니 엄마도 어쩔 수 없었는지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설 원장도 결혼한다니까 반대하고. 근데 나는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해보고 싶었어요. 내가 장애가 있다고 해서 결혼 못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긴 시간을 지나서 나는 시설에서 나와서 아저씨와 같이 살게 되었던 거예요. 세상 살면서 쉬운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시설을 나오게 되니 나는 그때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내 꿈이 현실이 되니까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아저씨랑 고향인 속초에 가서 25만원 월세에 살았는데 그때 생계비가 25만원이었어요. 그러니 뭘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보증금 다 까먹고 어찌어찌 해서 평택으로 와서 살게 된 거죠. 가난했는데 나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맛있는 거 있으면 우리 아저씨가 꼭 내 입에 먼저 넣어주고 나는 정말 너무 좋았어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우리 아저씨랑 결혼할 거예요. 우리 아저씨는 돈 문제 빼고는 하나라도 더 먹이려고 하고 나를 꽃처럼 대해줘요. 돈은 못 벌어요. 언제 우리를 그렇게 찌리리 할 정도로 쳐다보고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겠어요? 나는 말이에요. 살면서 아저씨를 만난 것도 내게 너무 큰 행운이었는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2014년도에 연극하자고 강국장이 연락이 왔을 때 사실 많이 망설였거든요. 몸이 아프니까 혹시라도 피해줄까봐. 근데 강국장이 그러더라고.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냥 한번 시도는 해보자. 시도해봤는데 안 되면 그때 포기하자고. 그리고 시도하면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연극을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가 뭐였더라? 맞아. 나는 김동수입니다 였는데 연습할 때 대사도 안 외워지고 그리고 몸이 아프니까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중간에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것저것 연구를 많이 했죠. 공연을 하는 날 객석이 꽉 찼었어요. 그리고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이 우리를 막 쳐다보고 울고 박수 쳐주고
웃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전기가 오더라고요. 찌리리 하고. 언제 우리를 그렇게 찌리리 할 정도로 쳐다보고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겠어요? 그때 내가 동수 엄마로 나왔는데 아휴 정말로 그래서 그때부터 녹두에서 공연하게 하고 있었어요. 중간에 몸이 아파서 빠지기도 했는데 우리는 연극을 하면은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은 이런 마음이었구나 알게 되는 거죠. 사실 공원 보는 사람 그걸 뭐라고 하지? 아 맞다. 관객들은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는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비슷한 경험 아니면 그냥 사람으로서 저런 삶을 살았구나 정도일 수 있지만 우리는 살아가는 것 자체거든요. 우리 이야기를 듣고 그랬구나 라고만 해줘도 너무 좋은 거예요. 환상적이에요. 내가 살아온 이 몽뚱아리와 나의 삶이 그대로 표현되는 건 정말이지. 나는 다음에 태어나면 장애인이 아닌 삶을 살아보고 싶어요. 마음껏 뛰어다니고 멋도 내보고 짧은 치마도 입어보고 싶고 다음 생에 가능하겠죠? 아마도.